스마트 시티 정책과 혁신 생태계에 관련된 주제로 첫 번째 도시공사의 강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국토연구원의 김익희 센터장님 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의 김익희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좀 많이 좀 이것저것 강연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최근에 한해좀 온라인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좀 뵈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러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 시티 정책과 혁신 생태라고 해서 뭐 제목을 이렇게 붙였지만은 결국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거의 모든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요청드렸고요.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 있냐면은 그 산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산업 혁신 생태계라는 단어가 주로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그 혁신 생태계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스타트업 아시죠? 그런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단어고, 3차 스마트 시티도 기존의 어떤 3차 산업혁명과 연관되는 유시티, 그래서 도시가 변화가 되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시란 무엇이지 산업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왜 그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산업도시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는 좀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와 산업은 결국에는 공진화하는 관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도시라고 일반적인 도시가 되어버렸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도시와 산업의 변화는 결국 같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으로 발명과 활용으로 산업도시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죠. 뭐 도시 빈민이라든지 또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시면은 그 당시 이제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왜 그들이 이렇게 농촌에서 도시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또 사상들이 나타나고. 근데 2차는 산업이 이것보다 좀 약간 임팩트가 적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석유라든지 뭐 에너지가 내연기관 그런 어떤 자동차가 나타나고 자동차를 위해서 결국 도시와 연관돼서 고속도로가 또 건설이 돼서 고속도로의 건설이 결국 또 도시,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가 또 되어가는 거죠. 3차 산업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약간 그래서 원격 근무라든지 그런 것이 약간 그 당시에는 구현되지 않았지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어떤 업무 처리가 좀 더 빨라졌고, 그래서 3차 산업혁명도 2차 산업혁명과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의 변화가 시작되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떤 변화가 생겼고 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정보화라는 차원에서 전자정부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전자정부라는 거는 뭐 스마트 도시 이야기하기 전부터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에서 어떤 이런 차원에서 3차 산업혁명이 또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시가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좀 감지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항상 좀 예를 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달 음식 많이 시켰었잖아요. 이게 배달 음식을 시킨다는 게 3차 산업혁명에서는 뭐 정보화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플랫폼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하긴 하지만은 거기서 뭔가 컴퓨터를 건너뛰는, 뭔가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빅데이터는 응용되는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달의민족 같은 그 업체가 단순히 여러분이 주문하면은 음식을 이제 하는 그 상점하고 연결만 시켜주는 것으로 끝난 거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소비 패턴이라든지 상점의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매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또 기능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지금 스마트 시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해서 이제 또 나타나게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는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걸 사용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 신도시라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거든요. 근데 2010년대부터 해외에서는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개념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혁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표합니다. 산업으로 혁신성장 동력 발표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도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자율주행차 등등 이거는 다 보면은 산업으로 보이시죠? 첨단 산업으로. 근데 여기에 스마트 시티가 하나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과기정통부에서 혁신성장 동력을 물론 과기정통부가 메인이고 다수적으로 이제 한 거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선정할 때 스마트 시티가 같이 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런 어떤 다양한 산업들이 실증되고 이제 구현되기 위한 공간으로서 스마트 시티가 필요하고 스마트 시티가 단순히 어떤 도시라는 차원을 떠나서 새로운 산업으로도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이 산업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자 라는 형태로 해서 같이 이게 맞물려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6년에 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나왔으니까요.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한 그 클라우스 슈밥 같은 경우는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이 융합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의 분야를 증폭시켜서 발생한 큰 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다 그런 것보다는 융합이라는 단어가 약간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섞으면 되고 다시 배달의 민족으로 그 배달액을 다시 예를 들면은 사실 새로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 기술적으로 새로운 건 없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영합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어떤 배달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산업적으로 동요되는 플랫폼을 만든 거죠. 우버라든지 뭐 어떤 에어비앤비 사실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방 그리고 빈 차들 그런 것들이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인데 거기에 이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들어 주기로 해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융합 기존에 있던 것들이 융합되는 형태로 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고 그러니까 2017년에 공식적으로 이걸 발표하고요. 그러니까 혁신성장 동력을 그러면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원래 유니버스 시티 했는데 자기네들이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시티가 유니버스 시티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시티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ICT. 네, 그래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결국에 여기에서 혁신성장 동력을 한 산업들이 스마트 시티 핵심 기술이고 또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로 이것들이 발전하면은 결국 또 스마트 시티가 발전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와 산업이 결국에 공진화하는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기술이 스마트 시티를 위해 필요하고 또 스마트 시티 발전이 또 이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서로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가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구조가 어떻게 해결을 해왔느냐? 여기에서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들, 이제 스마트 시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럼 기존 도시에 관련된 분들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도시 설계라든지 그런 분야를 했던 분들인가 하면은 스마트 시티 예를 들면 유비쿼터스 시티 때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정보통신 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둘 사이에 약간의 그 트러블이 있어요. 왜냐? 도시하는 분들은 정보통신을 잘 몰라요. 정보통신하는 분들은 도시를 잘 몰라요. 그럼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도시하는 분들은 너네가 도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마트 도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약간 비판을 해왔고 또 이게 스마트 도시하는 분들 너네들이 정보통신을 모르기 때문에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잘 모른다. 서로 계속 이렇게 비판만 뭐 지금까지 약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좀 약간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존 도시의 어떤 학자들은 도시 설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도시이고 어느 정도 될지 예측도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이제 예측이 빗나가잖아요. 도시 확장이 너무 붐비거나 그러면은 이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신규 도로를 건설하고 주차장 건설하면 주차장 건설하고 이제 어떤 치안이 문제다 경찰을 인력을 올려야 되고 등등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는 그나마 좀 수월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기존 도시에서 도로를 확장한다? 그러면 있던 주택 같은 거 다 허물어야 되죠. 그리고 신규 주차장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경찰 인력 투입하는 거, 경찰 인력 하면 뭐 그러면 사람을
공무원을 더 채용한다든지 할 때 아시겠지만 이제 예산이 더 많이 들 때는 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 기존 도시 계획인데 이런 방법이 약간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자. 그래서 이제 우회도로 실시간 교통량 지금 잘 아시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말씀드리면은 보통 분들은 이게 스마트 도시 서비스라는 걸 잘 모르세요. 내비게이션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서비스, 아까 배달앱 저도 말씀드렸지만 배달앱은 그냥 배달앱 서비스일 뿐이에요. 뭐 당근마켓은 당근마켓일 뿐이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도시에서 일어나는 서비스들이고 도시 산업인데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자동차 내비게이션 예전에는 실시간 정보 수집이 안 될 때는 그냥 빠른 길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실시간 정보가 수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여러분이 사용하면서 여러분의 정보를 다시 또 제공하는 업체에 주고 그 업체에서 이제 그 정보를 분석해서 실시간 교통량을 파악해서 우회도로도 안내해 주는 거죠. 이상한 골목길로 갑자기 빠지라고 하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 10년에 나타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능했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파악해서 교통신호를 제어하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뭐 KT 광고 보셨을 거예요. 제주시에서 뭐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응급차가 갑자기 이거 신호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응급차 운행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중이긴 한데 어쨌든 기존 도시에서는 단순하게 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이었다면 스마트 시티에서는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다른 방법,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좀 더 극대화시켜서 효용성을 높여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도 이런 식으로 해서 빈 주차 공간을 이용해주고 지금 주차 공유 플랫폼도 나타나고 있으면서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업체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해서 같이, 그러니까 새로운 빈 공간으로 주차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이 이거죠. 결국 CCTV. 그러니까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CCTV를 이제 도시통합운영센터라든지 CCTV 관제센터에 있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화면을 여러 개 띄워놓고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내서 곧바로 이제 하던가 아니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통 이거 CCTV 영상 한 달 동안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증거를 관련된 영상을 찾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법과 관련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 부분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서 국회에서도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스마트 시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이렇게 급성장할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구현되는 스마트 시티라는 도시 산업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시공사 얘기를 하지만은 도시라는 것이 단순히 뭐 국가나 중앙정부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데 해외로 진출하기도 하거든요. 해외 도시를 건설하는 거. 지금 인도네시아 신수를 어느 나라에서 지금 할 거냐 하면서 지금 또 경쟁이 있고 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또 사이드 오브 랩이라고 해서 업체가 하나 있는데 토론토를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이 도시를 구현하는 구축하는 데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어떤 장밋빛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산업이 나타나면서 혁신 산업이죠. 도시 공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사실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실리콘밸리는 저기 샌프란시스코 쪽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에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인텔이라든지 팔로알토, 스탠퍼드 대학교 등등이 여러 개의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위치해 있죠. 약간 샌프란시스코 도심이 아니라 약간 외곽 쪽이에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이 도심에 본사를 두는 경우가 참 많아졌다는 거죠. 왜냐? 예전에 뭐 산학연이라고 해서 스탠퍼드 대학교와 그 옆에 있는 기업들이 모여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혁신산업을 창출했다 했었잖아요. 그건 3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뭐 같이 도심에서 소유 같은 거 많이 가면 술자리 있고 그런 데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주고 아무래도 인물이 또 옆에서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뭐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일단 사무실 조그만 거 하나
그러니까 도심이 쇠퇴했을 때, 그때 이 당시만 해도 도심이 쇠퇴했을 때만 해도 뭐 창고 하나 빌려서 하는 거 선택지는 좀, 그러니까 얼마 안 들었거든요. 오피스, 뭐 대단한 오피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싸구려 이런 창고 같은 거 그것들을 빌려서 이제 스타트업 사무실을 차리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받고 그러면서 좀 더 크고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된 거죠.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슬라마에 됐던 지역들이 스타트업 공간으로 변모했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시티, 도시, 아니 스마트 일단 빼고요. 시티가 혁신 창출의 공간이 된 거예요. 도시, 외곽적보다. 그러면서 이제 혁신 산업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혁신 산업들은 단순히 뭐 어떤 새로운 기술 발전이 아니라 도시 서비스와 관련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어비앤비와 우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슨 컨퍼런스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약간 호텔이 꽉 찬 국가는 근데 일반 주택에 갔더니 빈방들이 나오더라. 그 빈방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에어비앤비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혁신적인 산업들이 나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엔 자동적으로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그런 서비스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스마트 시티 할 때 빠지지 않는 얘기가 픽셀 트윈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모사해서 가상 세계 시뮬레이션에서 다시 현실 세계를 재현한다. 어떤 이런 개념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 플랫폼 사실 이게 우버, 에어빈, 우버만 보시더라도 우버가 단순한 게 어떤 그 자동차 드라이버와 그 수요자를 매칭시켜주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매칭시켜주는 수요자들이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변동시켜요. 그러려면 이제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정보를 이제 가상 세계로 가져와야겠죠. 가상 세계로 가져오면서 과연 그 비용을 얼마까지 페이를 지불할 건지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러면 그 결과를 이제 다시 또 현실 세계에 반영하는 거죠. 어떤 이런 순환 과정이 계속 실시간으로 일어나요. 우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이제 카피해가지고 가상 세계로 만들고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다시 현실 세계에 반영하는 과정.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스마트 시티의 어떤 그 기술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원래 제조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전부 다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것도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만들고 물리엔진 사용해서 시험하는 형태로 해서 했었고 사실 이걸 스마트 도시화 해서 하는 게 지금 버추얼 싱가포르,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었을 때, 새로 지었을 때 바람길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리고 뭐 도대체 일조량 분석하고 뭐 조망권 분석하고 하는 거 다 이런 디지털 기기를 위해서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무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걸 일일이 다 해서 가상의 도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나무를 만들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컴퓨터로 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접속자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도시 구성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있고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뭐 우버라든지 자율주행차, 전기차, 킥보드, 공유자전거 등등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스마트 시티 하나의 서비스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로봇하고 드론도 빠질 수 없어요. 드론은 특히 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드론은 이제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어떤 이동자가 볼 수 있고 로봇도 결국에는 그 노인이라든지 뭐 어려운 분들 그 말상들도 해주고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로봇들도 많이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로서 많이 도입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소실, 태양광 이런 것도 있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에너지 그리드를 통해서 이제 도구화해서 관리합니다.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헬스라든지 교육 분야도 요새 스마트워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홈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 시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아까 글로벌 마켓 리서치에서 보시면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산업은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이제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 마켓 리서치 기관들이 스마트 시티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거예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애플 워치라는 이런 식의 스마트 워치가 나오면은 이제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스마트 시티 산업에서 이런 지구에서 좀 더 추가될 거다. 거기에 또 보안 같은 것도 관련이 있고 데이터 뭐 그런 등등.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보와 기술이 메인이긴 하지만
정보화 기술 플러스 약간 물리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이런 측면으로 다 모든 것을 고려하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연관되는 것이 결국 스마트시티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약간 졸린 내용을 말씀드리고 스마트시티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뭐 짚고 넘어가니까 네. 일단 스마트시티 정의를 이야기해달라고 하면은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그걸 결국 그래요. 도시를 정해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도시를 정해주세요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식 쪽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시대에 따라서 도시 정의가 달라집니다. 옛날에 뭐 식민지 도시도 있고 옛날 종교를 위한 도시도 있고 방어 군사 도시도 있고 산업 도시도 있고 그 각각을 다 정의하는 거 어렵잖아요. 유형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 그런데 스마트 시티도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결국에는 도시에서 뭔가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것을 스마트 시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정보통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 시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로봇도 있을 수 있고 드론도 날아가야 되고 또 약간 여러 가지 교통도 많이 편해져야 되고 수도 에너지가 더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거기에 이제 주요하게 들어가는 기술이 결국은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도시 문제 해결을 한 도시가 스마트 도시다라고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치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도시를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를 정의하는지 리스트를 준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스마트 시티 개념을 이렇게 정했어요. 일단은 기술과 인프라,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 등이 융합된 인프라가 있는 도시. 이거는 사실 유비쿼터스 시티,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의 이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티 때는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거버넌스와 제일 사실 핵심은 혁신성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이 나타나는 도시가 스마트 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이 세 가지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스마트 시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어가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 거죠. 행정, 방법, 경제, 교통, 경제, 에너지 환경, 의료, 교육, 복지 등. 그래서 국내 스마트 시티 동향에 대해서 일단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이나 정의는 어떻게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지만 ICT가 접목된 도시가 스마트 시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래서 1단계는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걸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이제 신도시와 택지 개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도시가 아니라 결국에 이거는 유비쿼터스 시티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LH가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결국에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LH 같은 곳이 신도시라든지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법률도 만들고 시행령도 만들고 그래서 화산 동탄을 일단 시초로 봅니다. 아 이거 뭐 일단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전문가들끼리 뭐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이때부터 이제 뭐 신도시에 뭐 정보통신망 깔고 CCTV 깔고 하면서 어떤 도시에 어떤 CCTV가 뭔가 있는데 그 도시 통합 운영센터라는 걸 같이 설치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돈이 뭐 정부에 의한 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LH가 신도시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분양가를 통해서 수익을 얻잖아요. 그때 그 수익의 3% 정도를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기술을 구현하는데 구축하는 데 활용을 해요. 그 비용 가지고 하는 거고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2014년까지. 그런데 2014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 사업 하지 마라.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러면서 딱 죽어요. 그런 사업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또 불구하고 뭔가 UCT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중에 하던 분들은. 그러면 이제 기존에 했던 거 60대 했던 거 있으니까는 그 연계하는 거를 하자 하면서 플랫폼 위에 연계라는 식으로 해서 가져가요. 뭐 일단 2016년까지라고 하는데 이 당시가 상당히 좀 암흑기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UCT 때가 이 당시에 구축했던 그냥 쭉 연결하는 거 그래서 통합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때 개발이 됐는데 이걸 공급하는 식으로 가는 통합 플랫폼 지금 CCTV 감시센터에서 사실은 교통 CCTV 따로 봐야 되고 방송 CCTV 따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법률상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CCTV 그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데 그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CCTV 영상은
설치한 주체만 설치한 목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한 주체는 일단 지하철이죠. 이 경우. 그러니까 원래 경찰이 못 봐요. CCTV. 그리고 뭐 소방도 못 봐요. 원래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교통용으로 설치되는 CCTV 교통용으로 봐야 돼요. 방법용으로 못 써요. 못 보고 방법용으로 본 거는 교통용으로 못 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했어요. 경찰청하고 몰치기라고 안전처하고 그러면서 약간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고 CCTV를 설치하는데 다목적 CCTV라는 걸 만들었어요. 원래 그 다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거는 어떤 미래 목적을 쓸 수 있고 전 목적을 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법률을 피해가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을 원래 보고 해서 초기에는 통합 플랫폼을 해서 교통방법 이제 그 CCTV 영상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도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도시 데이터 전체를 갖다가 통합하겠다 해서 만든 게 통합 플랫폼인데 그 기능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됐는데 CCTV 영상을 통합하는 것까지는 나왔어요. 그래서 통합 플랫폼이 이렇게 가져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경찰은 그러니까 직접 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파견이 나와요 여기로. 그러니까 CCTV 관제센터 도시통원에서 파견이 나와서 한 명이 나와서 관제 요원은 볼 수 있어요 영상을. 그 관제용이 옆에 파견 나온 경찰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사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이 무전으로 연락을 해요 경찰에. 그러면 경찰에서 무전을 듣고 출동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였어요. 약간 아날로그가 섞여있는 왜냐면 법적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MOU 체결하고 하면서 대신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그게 하나 또 정확히 그러니까 긴급시에 그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긴급시에 그 개인정보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이라든지 범죄의 상황 그런 경우에는 이 CCTV 영상을 다른 데다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코드 제로, 보통 코드 제로거든요. 코드 제로의 경우에는 경찰하고 소방서와 그 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게 5대 0의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이 가능하게끔 됩니다. 그게 2017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그게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이 돼서 현재까지 108개 지자체, 평택시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108개 지자체에서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단계가 끝나서 그 2016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갑자기 급부상이 되고 해외에서도 스마트 시티 산업이 이렇게 급성장할 거예요. 저는 미래를 얘기해주고 그러니까는 스마트 시티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돼요. 유비쿼터스 시티가 아니라. 그러면서 근데 스마트 시티가 유비쿼터스 시티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던 거고 비슷한 단어인데 우리 브랜드를 유지하려고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를 그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약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다가 해외에서 이렇게 급성장하고 이렇게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유시티라는 단어 대신에. 그래서 이제 혁신성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시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등이 이 스마트 시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요소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하게 되고, 그러니까 등불이 지펴지고 이제 2018년 되면서 2019년 이제 3차 종합계획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변화했다. 자, 신도시 위주로 했던 거 하향시켰는데 결국에 그때 문제가 가장 그러니까 도시 연구하는 분들한테서 가장 비판받는 게 신도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안 사는 곳에다가 일단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LH의 뭐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도시 문제 해결이 아니 도시가 없는데 어떻게 도시 문제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도시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그러니까 LH가 자기네 마음대로 정해놓은 어떤 설계 도시 계획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다. 도시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그러니까는 신도시 중심으로 했던 어떤 그 접근을 떠나야 된다.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또 아시아 쪽에서는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하는 유비쿼터스 시티 구축, 택지 개발 사업 이런 쪽에서 했던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보면 일반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기존 도시의 어떤 기후 환경 대응 그런 것들이 어떤 스마트 도시의 어떤 주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된 거고 우리나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시들
저출산 고령화 기후감소 조선자였죠. 뭐 그리고 지방소멸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기후변화, 환경변화, 지속가능 공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해외에서. 그리고 4차 산업변화. 우리는 여기에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하지만 지금 사실 스마트 도시를 이런 문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정책적인 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차,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이제 4차 등장과 함께 출범했었고 신사를 육성을 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첫 번째 특별위원회를 스마트 도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요. 지금 현재 세 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하고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스마트 도시 특별위원회가 첫 번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이제 정책적 흐름과 산업 관련된 걸 보시면요. 뭐 유니콘도 수십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3차 때도 그렇고 보시면은 산업 일성적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이때의 산업이라는 거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했던 건데 이제는 혁신 생태계라고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살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발전해서 XT하는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정책적인 거 민간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그나마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정책에서는 이게 좀 이론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스마트시티 산업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하면은 뭐 마켓컬리, 쿠팡 뭐 그런 거 얘기하면 그게 스마트시티 산업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당근마켓도 그렇고. 근데 일단 이런 산업들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그 도시민이 없으면은 그 산업이 어떤 유지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새벽 배송 같은 거 있잖아요.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제가 세종에 2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배송이 없었고 대전도 잘 안 됐었어요. 대전도 1년 정도 전인가?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게 어떤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소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이제 산업이 이제 태어나다가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도시가 아닌 지역까지 새벽 배송이 된다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뭐 어디 뉴스를 보니까는 배달 같은 경우도 어떤 시골 같은 데는 잘 안 된다. 시골도 아니죠. 사실 사람이 적으면은 뭐 도시라고 해도 요새 지방서들은 많이 인구가 적은 도시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도시 산업이라는 것, 요새 뭐 나왔던 새로운 신산업들이 보면은 도시화를 뗄 수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도시가 혁신 생태계. 그러니까 혁신 생태계라는 것이 요새 단어 많이 사용되는데 강남 쪽에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스타트업에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유니콘 기업이 되고 엑시트 되고 또 이제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들을 다 회수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혁신 생태계인데 결국에 그 혁신 생태계는 저희 도시화 한 80% 이상은 거의 도시화 일반입니다. 스타트업이.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다시 스마트시티 어떻게 보면 혁신 생태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실 그리고 다시 종합 계획들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3차 이전에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단어 써있습니다. 스마트시티라는 단어 대신에요. 그러면서 계속 써왔고 3차 때 스마트 도시라고 발음을 바꿨고 보시면은 뭐 똑같아요. 사실 비슷해요. 첨단 정보 도시 구현한다, 첨단 창조 도시 구현한다, 혁신의 플랫폼 뭐 약간 단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에는 정보화된 도시, 플랫폼을 이용한 도시 그런 것들이 계속 핵심이었던 거죠. ICT 기술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도 만들어주고 기술 기반 R&D 관련된 거 해주고 또 해외 진출해줘 산업 육성해줘 마찬가지로 산업 육성 해외 진출 가능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도시라는 거는 LH가 신도시로서 중동 쪽에서 개발하고 그러는데요. 또 베트남 쪽도 그렇고 결국에는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그 맥락이 아니라 도시가 해외 진출하는데 여기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통해서 진출하면 좀 더 부가가치 발생시키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2018년, 19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이렇게 돼서 이제 4가지 추진 전략을 만듭니다. 맞춤형 모델, 확산 기반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결국에는 약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도시, 신도시 개발하는 것만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해외 같은 경우도 뭐 도시 개발, 약간 개발 조성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많이 개발하겠죠, 우리나라처럼. 근데 유럽이나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노후화된 도시들이 많아요. 이걸 다 재개발할 수 없으니까는 기존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맞춤형 모델, 그러니까 도시 성장형 맞춤형 모델에서 새로운 도시는 국가 시범도시라고 해서 세종하고 부산 있잖아요. 거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기존 도시는 이제 어떤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들, 물론 수도권 서울이라는 그런 것들, 부산 그런 것들이 핵심이겠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이과 적은 도시들도 같이 체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는 정책들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리고 확산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결국에는 도시 지금까지 보면은 유니콘트 시티 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시니까 사실 평택도 스마트 시티로 하자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보시잖아요. 사실 그 전에는 몇몇 그 공무원들 중에 유니콘트 시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뭐 근처에 있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서울이라든지 그런 몇몇 도시 지자체들이 거의 메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실증 같은 거 사업하면 거기서 다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와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왔던 거예요. 유비콘토스 도시 사업이나 사업 어떤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뭔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런 어떤 전략을 넣긴 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이제 확산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나름 통합 플랫폼을 108곳에 확산시켰기 때문에 많이 확산시켰다고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확산됐다 그렇게는 이야기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60개 도시가 현재 전국 230여 개, 240개 어떤 지자체 중에서 60여 개 도시만이 지금 스마트 도시 정도의 어떤 그걸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 100개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확산시켰다. 단순히 뭐 인구 50만 이상, 인구 30만 이상, 인구 10만 이상 그런 도시들뿐만 아니라 인구 10만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촌 지역에 있는 도시라도 다 어떻게 하면 스마트 도시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강소도시 스마트 시티화라는 것이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도시도 스마트 시티화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생태계 조성에서도 뭐 거버넌스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 인증하고 표준 이런 것도 같이 넣고 산업 기반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였습니다. 규제 혁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산업을 해야 되려면은 뭐 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법제도 법에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법에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새로운 산업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어떤 법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경우에는 다른 법에서 혹시 맞는 거 있으면 일단 풀어주고 임시적으로 2년 정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실증하면서 또 확산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규제의 샌드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업이 스마트 시스템이 단단하게 되면은 이제 해외 수출을 하자.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물론 국내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외를 진출하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시범도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가시범도시 같은 경우는 추진전인데 그거는 4차 토론의 어떤 새로운 신기술 그러니까 신도시에 우리나라가 계속 리베커터 시대부터 해왔던 것이 신도시 개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택지 개발 사업. 그러니까는 그것도 나름 장점이잖아요. 없애야 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국가시범도시를 하는 거고 또 기존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3차 산업도시 종합계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도시 재생 쪽하고도 약간 좀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도시 재생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건데 스마트 시티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자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하는 데서 데이터 모델하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챌린지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요. 그럼 그 아이디어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3년 또는 2년 동안 100억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지자체를 매칭을 해야 돼요. 100억 정도를. 그래서 총 한 지자체당 200억 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는 것이고 또 타운 챌린지 약간 좀 규모가 작은 거 있었고요. 거기에다 이제 솔루션만 확산시키는 방법, 솔루션 확산 챌린지, 또 캠퍼스 챌린지라는 것도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챌린지 사업은 기존 도시 문제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할 방법을 가져와라 했던 거예요. 네, 이것도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전략 2는 항상 개인 통합 플랫폼 R&D 혁신성장 평가 R&D 인재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교들 이제 스마트시티 관련 인력들 양성이라 하는 식으로 했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종합 포털 구축이 뭐 이런 건 아카이빙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추진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이전에는 진짜 기존에 인디코터 시티 하던 분들만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에 스마트 도시 계획 자료 좀 좋아하면은 뭐 아르바누로 해서 받았는데 이제는 지금 그게 모두가 지금 종합 포털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료가 들어있으면 구글에서 스마트 시티 종합 포털에서 치시면은 곧바로 나오니까요. 확인하시고 거기서 데이터 같은 거, 정책 분야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혁신생태로서 규제센터에서 또 거버넌스에서 누가버넌스 지자체 협의회 등등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평택시니까 지자체 협의회에 좀 관여를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융화벌라이스는 기업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원래 이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민간 기업들이 서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겠냐 라는 차원에서 융화벌라이스를 약간 그 정부 차원에서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기업의 속성이 일단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의 아이디어를 남들한테 뺏기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건 문제점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의견을 어쨌든 그래서 서로 기술 융합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고 법제도 개선해서 국내에 보고 확산하자 라는 의도로 만드는 게 잘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거 말고 스마트 도시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통합 플랫폼 때문에 만들어진 협회인데 여기에서도 마치 그 스마트 도시 관련된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쪽에서 지금 잘한다고 보다는 어쨌든 좀 더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융합 밸런스를 오히려 그냥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증과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 도시를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은 여기 도시는 스마트 도시다 저기는 아니다 그런 거 약간 수준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스마트 시티 인증제예요. 하지만 이걸 약간 좀 욕을 먹는 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스마트 시티인지 아닌지 어떻게 짜는 거냐 그것도 문제고 스마트 시티라고 그러니까 인증 받기 위해서 했는데 떨어진 지자체는 그럼 우리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는 거냐 하면서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지표제로 바꿉니다. 근데 지표제도 솔직히 좀 그럴 거 같아요. 왜냐면 지표제를 바꾸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공개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표에서 1순위 어디, 2순위 어디, 3순위 어디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랭킹이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이런 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뭐 당분간은 한 1, 2년 동안은 인증제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이제 지표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스마트 시티 서비스도 이것도 표준화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하는 이유가 국제 표준이라는 게 지금 작업 중이에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래서 아시잖아요. 표준을 먼저 선정하는 기업이 해외 진출하기 좋은 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그런 데서 많이 힘을 써가지고 표준 만들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우에 맞물려가지고 같이 표준화를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 시티 서비스라는 것조차도 이용하시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그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표준화를 일단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 최소한의 조건이 어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나중에 연구도 하고 일단 1차는 끝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성과가 잘 보여질지 좀 두고 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결국엔 우리가 추구하는 스마트 시티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 산업이 정부가 만들어주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민간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민간을 계속 뭔가 열심히 해라 하면서 구축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세종하고 부산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는데 정부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SPC라는 어떤 민관 합작 기업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추진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PC 쪽을 지금 이것들 오락가락 하는 게 해서 뭐 선정됐다고 했다가 선정된 기업이 뭔가 수지 타선이 안 맞아서 그런지 안 한다고 했다가 하면서 지금 LG CNS가 지금 어쨌든 세종 같은 경우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도 지금 그렇게 돼가는 걸로 일단 밝히 들어가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LG CNS가 이제 이 국가시범도시에 관련해서 정부와 함께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이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익을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건데 일단은 제가 약간 대충 약간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통 기업들이 만약에 추구한다면 결국에 분양도 아니겠냐 아파트 분양에서 나오는 수익 그거를 노리는 거 아니겠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일단 세종이라는 국가시범도시를 만들고 나서 그 뒤에 또 도시 운영과도 가야 되거든요. 그 도시 운영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익이 나올 것인가, 그 정부 예산으로 메꿔줄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어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제 스마트핀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수출하자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수출하자 하면서 뭐 로드쇼 같은 거 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이게 또 들어갔어요. 금융지원 강화. 카인이라는 그 도시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고 대중소기업 동반지 주를 지원하고 여기에 뭐 지하철도로에 그리고 협력 도시 같은 거 있잖아요. 자매도시 그런 거 할 때 이제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국가시범도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국가시범도시는 결국에 시도시 차원에서 다 추진된 것이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고 지금까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그 설계하는 것 땅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정재승 교수라고 아시나요? 그분이 지금 세종시 원래 마스터 플래너였죠. 그러니까 세종시의 그러니까 그분이 도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도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실무진이 하는 건데 좀 뭔가 좀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부산도 있고 세종도 있고 그러면서 마스터 플래너도 몇 번 바뀌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뭔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퍼스트 페이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좀 시범지구인데 거기 안에서 또 시범지구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50 몇 가구 정도만 좀 분양하는 그런 형태를 좀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이제 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약간 어쨌든 이곳에서는 뭔가 첨단 기술을 테스트하겠다.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계획이었고요. 사실 원래 세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 차는 이 공간 안에 못 갖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원래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근데 자율주행차가 이거 계획 끝날 때까지 기술 발전을 안 할 것 같다는 보고가 들어가서 그럼 공유자동차로 바꾸자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는 공유차가 여기 있는 거고 자기 차는 밖에다 세워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부산도 뭐 다른 식으로 있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마스터 플래너들 다 없어지고 그냥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SPC를 노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SPC를 공모했고 SPC가 이제 알아서 또 하게끔. 참고로 여기는 세종을 LH가 하고 여기 부산은 수자공사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수면도시 뭐 그런 개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 인친성장 동경 안 해봅니다. 이것도 올해 끝나고요. 올해 하반기 끝나고 18년부터 시작했고 1,200억 정도 했고 근데 뭐 핵심별로 있고 결국에는 이게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까 통합 플랫폼 말씀드렸는데 통합 플랫폼도 원래 취지는 도시에서 발생한 도시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하자 그리고 도시 운영,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이끌어내자라는 거였는데 남는 게 통합 플랫폼, CCTV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그래도 데이터 기반 도시가 필요한데 그래서 다시 또 연구하는 거죠. 안에 되겠고 그러면서 스마트 도시 데이터 관리와 관련 도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홈이라는 것을 메인으로 해서 1핵심에서 개발을 하고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2핵심하고 3핵심에서 실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핵심에서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대도시.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이 데이터 허브가 어떻게 작동할지 그거를 이제 분석하니까 실증하는 거고요. 3핵심에서 시흥에서 이제 그 약간 좀 소규모 택지 단지에서 이게 데이터 허브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실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2핵심과 3핵심은 각각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교통안전도시 운영이 리빙 같은 것도 있었고 결국에 여기서 도시 데이터 허브라는 것도 만들고 여기서 디지털 트윈 개발하고 관련해서 기술에 대한 지표라든지 표준화 등등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다 여기 총괄해서 1핵심에서 하고 2핵심과 3핵심은 실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챌린지 사업입니다. 챌린지 사업은 뭐 일단 지자체가 원래 총 1,000개 그러니까 총 2단계를 만들어서 1단계는 예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15억을 지원해주고요. 1년에 여기서 매칭이 지역이 매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개의 지역을 선정을 했었고요. 그러면 그 지역 4개 처음에는 6개, 그 다음에 4개 이렇게 선정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서 이 4개의 지역까지 다시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지자체들이 기업가라고 여기서 기업도 같이 임하고요. 연구기관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네 도시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는 이 기업의 솔루션을 사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응모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향식으로 이거를 연구해라 그렇게 지자체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아이디어가 좀 더 획기적이면 더 좋겠죠. 단순히 예전에 했던 거 그런 거 말고 CCTV 영상 분석하겠어 그런 거 말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 획기적인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4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예비 사업을. 그러면서 이제 예비 사업을 1년 동안 하고 나서 그럼 진짜 성과가 나타나는지 15억씩 투자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는 것 솔직히 좀 빠듯했어요. 왜냐면은 1년이라고 했지만 6개월 정도는 그걸 준비하다 시간 다 가더라고요. 그러다 한 3, 4개월 해서 그 성과를 내놓고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성과가 좋은 정보들을 평가해서 2-3군데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원래 2군데 선정할 때는 150억이었는데 3군데를 모두 선정했어요. 3군데씩. 그래서 한 군데당 100억씩.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매칭하는 게 100억 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250.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고요. 타령 챌린지는 뭐 이렇게 했고 이 경우는 예비 사업 3억 원 지원하고 20억 정도 지원을 하는 거죠. 또 솔루션 챌린지 이제 시골 시작해서 6억이었는데 이것도 작년에는 좀 달라졌었고요. 많이 그래서 19년에 시티 챌린지를 하면서 이 챌린지 방식이 괜찮네 해서 타운 챌린지랑 솔루션 챌린지랑 만들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게 없었는데 타운 챌린지는 원래 도시 재생용 스마트 시티 타운 그런 게 있는데 타운 챌린지라고 해서 이름 바꿔서 또 했었고 여기 18년 실습이라고 이거는 그때는 타운 챌린지 테마에 특화되는 그런 거니까요. 나중에 이제 이름 챌린지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갔었던 거고요. 챌린지 사업은 그러면서 1기 같은 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인천하고 대전, 부천이 선정이 있었어요. 인천은 현대자동차, 현대오토에서 이게 있었고 뭐 시내 lokal 여러 가지 또 인천 스마트시티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연수가 들어가서 이민맥 들어가고 대전 같은 경우는 CST 에너지 여기 이 동네에 어떤 가스, 천연가스가 있는 회사고요. FS 뭐 그런 데가 있고 부천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 어웨어스 뭐 이렇게 있었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인천 같은 좀 재밌었던 게 뭐 현대자동차가 없는데 자기들이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라기보다도 자기네들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내연기관이 아시겠죠? 2030년도에는 이제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못하게 하잖아요. 전기차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새로운 사고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요 응답형 버스 혹시 들어보시는 분들 지금 이게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 수요 응답형 버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원래 부산시랑 원래 하려고 했었답니다. 근데 부산시에서 그 일단 원래 수요 응답형 버스가 택시 약간 택시랑 버스 중간이잖아요. 그러면서 택시 업체도 싫어하고 버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할 것 같으니까 장애인 용도로만 장애인을 위한 수요 응답형 버스라는 것을 서비스를 부산시로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부산시가 어떻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같이 못하고 다른 데를 하려고 찾다가 인천이랑 하게 됐고 그 당시 또 때 맞춰서 챌린지사업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그래서 현대가 인천에 접근해가지고 같이 이걸 해보자 하면서 챌린지 사업을 준비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인천은 그렇게 했었고요. 대전도 뭐 이쪽은 원래 일리코트 때부터 많이 하던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마트 시티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했었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는데 여기에는 성격이 좀 뜻밖의 정책이긴 했지만 많이 좀 기업들을 모아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3군데가 1기 본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1기는 3년을 줬어요. 1기는 3년을 줬는데 2기는부터는 이제 2년 본사업 2년 해서 예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본사업에서 이제 3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강릉, 부산, 제주 제주와서는 GS 칼텍스가 대기업도 들어가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강릉은 마찬가지인데 일단 강릉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이 이제 가능할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고요. 일단 100억이라는 크게 여러 가지 쓴 것도 문제인데 강릉이 그러면 지방 100억을 또 매칭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 매칭 조건 중에 이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비로 자기들 매칭 당하면 민간 기업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챌린지 사업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사업들하는 기업들이 이런 사업에 공모하는 이유는 그거죠. 공모해서 발주 받아서 이제 매출 잡아서 자기네들 수익을 잡는 거예요. 근데 챌린지 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보조금 사업이고 자기네들이 돈을 받는다고 해도 이건 매출을 못 잡아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처음에 기업들 중에 몇 군데는 좀 헷갈렸던 게 예비사업만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본 사업은 그게 매출을 잡기 위해 부가가치로 해서 발주받는 주관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쨌든 챌린지 사업까지는 보조금 사업으로 유치해서 발주를 못 내보는 게끔 되어 있고 매출을 안 잡히게끔. 그래서 그것도 있는 거니까는 그 기업들 작업에서는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자기들 성과를 잘 잡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역 거점 사업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지역 거점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걸 또 발주 바꿔달라고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금 만점 해가지고 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것 같긴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흘러갔고요. 어쨌든 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가고 근데 각자 해오고 이게 또 제주도 같은 경우 GS 칼텍스를 하게 된 또 계기가 얘기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GS 칼텍스 사장이 나오고 제주도니까 지금 그때 원희영 주장이죠. 미국 CES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다가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이디어인데 일본들 사이에서 우리 기업하고 도하고 뭔가 하면 뭐가 있지 않겠어요? 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이제 받으니까는 하다를 받은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결국에는 아이디어를 짜내서 뭔가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나온 게 GS 칼텍스 쪽에서 이제 주유소가 사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내연기관이 이제 그러면 자동차도 이제 내연기관 차는 별로 없어지고 전부 전기차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주유소를 어떻게든 좀 바꾸는 거를 이제 착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주유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제주도가 했었고 좀 약간 좀 핵심적이어서 제주도 부산 강남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장애인 아까 현대가 원래 했던 거 있잖아요. 장애인 그거를 가지고 와서 했었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그쪽 아무래도 소도시다 보니까 소도시에 근데 관광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떤 관광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렇게 세 군데가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1기와 2기는 올해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3기 올해 이제 선정된 것들인데요. 춘천북도, 포항, 춘천, 대구. 원래는 예비 사업으로 4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 각각 15억씩이었는데 이번에 국토교섭이 약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4군데를 다 붙여주자 했어요. 하지만 교부되는 금액은 300억으로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100억 주고 그러니까 1등하고 2등은 100억 3등은 60억 4등은 40억 해가지고 약간 차별화돼서 돈을 준 거죠. 그 매칭은 여기에 각각의 그 100%씩 100억이면 100억, 60억이면 60억 이렇게 매칭하고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의료 관련 여기는 충북병원이 충북대학교 병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료와 관련된 것이 좀 그동안 챌린지 사업에 했던 것보다 다르게 특이 있다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자율주행차 있다 등등해서 다른 데서 하는 것도 하면서 이런 거 왜 하냐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메인만 해서는 돈을 다 없어요. 다른 것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다른 것들이 하는 게 또 굳이 딴 데서도 하는데 해야 되나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돈을 채워야 되니까는 어쨌든 그냥 어느 정도 통과시켜줬던 거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면서 여기 배달에 요새 많이 많죠.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수수료 많다. 그래서 먹개비라는 게 약간 공공 배달이라고 해가지고 평택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먹개비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공 그 배달의 플랫폼으로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방송국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포스코 아무래도 포항은 포스코니까 여기는 뭐 옛날부터 이제 둘이 아무래도 기업 도시다 보니까는 기업이 이제 포항 지자체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지자체도 포스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최근에 여기가 공사를 딴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는 결사를 했던 거죠. 자기들 핵심 기업인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수영 같은 버스 같이 해요. 포리투 다시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춘천 같은 경우는 KT가 있고 여기는 또 사실 기후 환경 쪽에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기후 환경 변화하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운영하는 게 도시교통 경영지, 택시력 경영지 등등을 체크해서 거기에서 탄소 거래와 관련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상당히 좀 획기적이고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을 제시해서 관계가 된 거고요. 대구는 원래 혁신성장 동력 R&D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있고 교통흐름과 관련된 것도 있었고 이게 또 카카오 모빌리티 아무래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아무래도 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도 아마 그 대구에서 나온 혁신성장 동력 R&D에서 나오는 교통 데이터가 좀 관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같이 뭔가 해보자 해서 이 네 군데가 다 했었고 그래서 네 군데 다 주는 걸로 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챌린지 사업은 그래서 올해로 끝났고요. 이번 이제 별상 안 하고 아무래도 챌린지 사업 아시겠지만 정부 사업이라는 게 계속 변화를 줘야 돼요. 그대로 가는 거는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무원들 성과에 따라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챌린지 사업 어쨌든 끝나는데 이걸 좀 더 획기적으로 바꾸자 하면서 나온 게 지역 거점 사업하고 혁신 발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챌린지랑 비슷해요. 당시 챌린지인데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많이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발굴과 실증, 발굴 실증은 계속 중요합니다. 60대 때부터 해서 문제는 확산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발굴 실증은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발굴 실증 무조건 해야 되고 그것 관련해서는 이제 이거는 기업 주도형 시민 참여형 거에서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기업 주도형이라고 해서 지자체가 같이 하고 지자체가 그 돈을 관리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자체가 그렇게 하면은 기업하고 지자체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그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돈을 잘 안 준다.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데 쓰려고 하는 거 싫어하고 지자체도 기업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만 또 이제 돈을 쓰려고 한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약간 트러블이 있고 서로 약간 좀 싸움도 하면서 끌고 가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기업에도 돈을 주는 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시민 참여, 리빙 네트워크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도시재생 쪽 시작했던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리빙 네트워크에서 시민단체나 그런 곳에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새로운 서비스, 혁신적인 것을 발굴해서 여기는 어떤 기술적인 거나 그런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자라는 건데 도시재생 쪽이나 리빙 랩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부처에서 리빙랩을 하면서 따로따로 놀고 여기서 돈 받고 저기서 돈 받고 그러면서 이제 1년 정도 한 다음에 돈 떨어지면 이제 그만두는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년은 국비로 하고 나머지 4년이나 5년 정도를 지속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그 전체적으로 지속하는 거를 돈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도 여기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발굴과 실증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솔루션을 이제 해서 풀을 이제 만든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서비스가 좋았네, 저 서비스가 좋았네 해보니까는 우리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했던 것이 좋았다 하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솔루션을 정해놓고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시키자 그 얘기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제는 챌린지 사업의 시티 챌린지 어떤 그 대규모 사업은 지역 거점 사업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타운 챌린지 사업이라는 거 썼잖아요. 그거는 중수도시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으로 바뀌었고요. 이거는 약간 분위기 아까처럼 쩍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지역 거점 사업이 3년인가 2년간 동안 250억 정도 투입되는 이제 거기에 매칭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있고 기업들이 컨소를 이뤄서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국토부랑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지자체가 또 기업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가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발주방식 바꿔달라. 그 자기네들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아시겠지만 공개 경쟁 자료 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어느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너네들이 다시 되는 건 바꿔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어떻게 협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스마트 시티 챌린지의 후속 사업으로서 메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스마트시 인증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증이라는 거 전에 사실 해외에서도 혹시 그런 거 보셨을지 모르는데 해외에서 스마트 도시에서 1위는 어느 도시 싱가포르예요, 2위는 런던입니다, 3위는 어디입니다. 그런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럼 모빌리티 쪽에서 PM 관련해서는 어디 도시가 발전돼 있고 그런 어떤 해외에서는 결국에 스마트 시티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의 스마트 시티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하고 그 다음에 랭킹을 위해서 발표를 해요. 해외 같은 경우 해외 도시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통 수도들이 많이 거의 조사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지표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자고 했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중간에 어떤 공무원에 있어 인증제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지표제로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인증이라고 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등수는 발표를 안 해요. 왜냐하면 등수를 발표하는 순간 지자체들끼리 서로 과열 경쟁이 있고 서로 막 비방하고 시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증제로 해서 여기까지 스마트 도시 인증인식대에서 뭐 대단한 것도 주지 않을까 현판 하나 주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 장들은 이게 더 마음에 들죠. 왜냐면 뉴스가 하나 한 번부터 나오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게 그래서 하면서 좀 더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그런 지자체 공무원들이 움직이겠느냐 이거 할 때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했고 시범사업은 19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본사업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8군데 그러니까 5군데 도시와 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했습니다. 그 8군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얘기 들어보면 이거 지표 관련된 거 조사해서 자료 제출하는데 3개월 정도 최소 그러니까 그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고생한 뭔가 성과를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들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인증해서 너가 많이 그렇겠으니까 너를 좀 승진시켜줄게 뭐 그런 식으로 가기도 좀 애매해요. 이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이것도 어떻게 좀 제도를 어떻게 바꿀까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인증제라는 것 대신에 지표제로 가자라고 일단 다시 또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인증이라고 하면 어느 도시는 스마트 도시가 아니다. 그렇게 딱 하루 짜낼 수 없고 사실 그것도 또 이렇게 느낀 게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러면 스마트 시티라고 인증받은 것에 대해서 스마트 시티 예산을 더 지원해줘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 도시가 아닌 곳을 좀 더 스마트 도시화 해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탈락된 지자체들을 오히려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지표제를 바꿔서 스마트 도시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수준에 맞게끔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그렇게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21년 결과는 이렇게 나왔었고요. 통합 플랫폼입니다. 네, 통합 플랫폼은 뭐 2015년, 16년 이 당시만 해도 통합 플랫폼 하는 거 그래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 겨우겨우 했었고 이제 뭐 지원도 익숙해야 되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그 통합 플랫폼이 필요한 도시가 싶은 도시들이 선명히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근데 17년부터는 뭔가 좀 경쟁이 붙기 시작하는 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5대5 서비스라는 게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관이 그 센터에 나와서 주전으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영원히 위법 상황이 민감하면 딱 경찰서로 곧바로 영상이 송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했었던 거고 112의 긴급 여성조, 긴급 신분조 뭐 이런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거 공유하면 안 돼요. 작년에 감사원 시작했어요. 감사원에서 감사원 라파리나 분이 그 모니터링 용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아무 정식 거의 뭐 이런 기능 있다면서 한번 눌러주세요 했어요. 그 당한 거예요. 관제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서 그러니까 영상을 공유하는 걸 딱 해줬어요.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교육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지적당했어요. 왜냐면 미국 상황에서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미국 상황도 아닌데 옆에서 누가 이거 좀 눌러주세요 해서 그렇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지적당했고 혹시 찾아보시면 있어요. 감사원 보고서. 그러니까 LH 신도시 관련했었는데 거기 보면 통합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런 거 제대로 안 지키더라.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08기 지자체.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좀 지심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에서 성과가 뭐가 있냐, 난 유비버드 시티에서 뭐 지금도 성과가 뭐가 있냐라고 비판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평택시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의 사업 이런 것을 해야하로 해서 이게 우리 도시의 어떤 예산이 얼마나 줄어든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성과 측정을 할 것인지 그 고민 먼저 하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이때까지는 성과 제대로 못 나왔어요. 통합 플랫폼이. 뭐 뉴스에 가끔씩 나오죠. 이거 CCTV를 통해서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건 CCTV고 통합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연계를 함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유함으로 해서 이제 그 범인을 잡았다. 그러니까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 예방을 했다. 그런 게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이거 예산 빨리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예산을 대폭 늘려줍니다. 그래가지고 19년에 이만큼 되고, 그러니까 19년에 이만큼 하고 20년에는 지금 30개로 되는데 한 58개를 지정을 20년 한 해만. 근데 지금 요새 또 코로나 이후에 좀 약간 조용하더라고요. 이 이후로 또 이제 또 220개 지자체 다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KCT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해외 협력사업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지자체랑 좀 연관이 없고 기업이라든지, 만약에 평택시가 자매 결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매 도시가 있다면은 그 도시와 어떤 협력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해외 도시들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는데, 신도시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도움을 달라 할 때 하는 것이 KCT 네트워크이고요. 지금 이것도 약간 비판을 받는 게 마스터 플랜이나 타당성 조사로 끝나요. 이게 좀 더 큰, 그러니까 1,10억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더 큰 예산, 몇백억씩 들어가는,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큰 사업으로 이제 연계가 되는데, 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건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해외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거 정의라는 개념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외 스마트 시티를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정보통신 기술 어떤 기반을 하는 거잖아요. 중국의 알리바바 항저우라는 시에 알리바바 본사가 있습니다. 알리바바 회사는 잘 아시죠? 그러면서 알리바바가 마케팅도 하지만은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협력사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정보통신 기술에서 컴퓨터라든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라는 걸 해요. 그러면서 이 도시의 교통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신호를 자기네들이 제어하고 교통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개선시키겠다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죠. 이제 여기서 알리바바가 주도를 하는 거고, 항저우는 이제 할 수 있게끔 허가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있는데, 또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을 사기업이 합니다. 인간기업이 하는데, 걔네가 컴퓨터를 들고 와서 이렇게 영상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또 신호까지 바꾸는. 근데 우리나라 그거 하려면 일단 지자체에서 인간기업이 들고 있을 수 있고 법 바꿔야 되죠. 법 만들어야죠. 또 이제 교통신호 바꾸는 건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그것도 법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명목 군대는 그 규제센터버스에서 하는 거고요. 그 경찰 쪽에서 협조를 많이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할 때만 이제 가능한데, 중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국제국가고. 근데 여기도 약간 그러면서 알리바바 항저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많이 좀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죠. 중국에 도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성공적인 모델만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다시 다른 도시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축함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뭔가 이득이 있겠죠. 알리바바에서. 그러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요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셨어요. 알리페이 그런 거 보시면은 안면 인식을 통해서 결제가 됩니다. 그런 거.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라고 하는 거 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관련된 핀테크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이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사이드 워크에 프론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여기는 좀 특이한 게 구글에서 했어요. 이거 구글이거든요. 구글에서 했으니까 데이터 쪽만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마스터 플랜으로 내놓은 거 보니까는 그러니까 도시 설계부터 자기들 주택을 또 부동산까지 자기들 부동산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동네가 부동산이 많이 필요하죠. 지금 부동산 이슈인데 여기도 부동산 이슈.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만들어서 싼 값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하겠다라고, 또 무슨 구글의 캐나다 본사가 있는데 캐나다 본사를 여기로 옮겨오고 관련된 기업들도 여기로 옮겨오면은 또 자연스럽게 여기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가 토론토 여기로 다 옮겨오는 거죠. 그것도 하는 거고, 건물은 또 캐나다 목재사업이기 때문에 목재로 건물을 짓는 거 혹시 잘하시나요? 고층 건물. 그것도 여기다 기술 도입하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멋있는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 봤을 때 이거 지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업 못하겠어요. 그래서 끝냈어요. 마스터 플랜까지 만들었고. 하지만 뒤에서는 그러니까 뉴스통에서 그런 건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구글이 시민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다. 근데 시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이거 진행 못할 것 같으니까 손을 뗐다. 그게 비공식적인 어떤 사업의 중단 사유예요. 하지만 공식적인 성과서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근데 네, 그래서 하긴 했는데 개인정보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약간 문제가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시범도시 같은 경우 입주하려면 또 동의해야 돼요. 개인정보 제공하겠다면 그래야지만 그 입주 분양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구권은 또 이게 좀 상당히 민감 이슈인 거죠. 오히려 동양은 이게 민감 이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시민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시 만들겠어요. 데이터 기반 도시 만들겠어요 하면은 아시아 쪽은 그렇지 됩니다. 근데 유럽이나 이런 쪽은 그런 것보다는 기후환경에서 어떻게 서스테이너블 시티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기후환경 대응 그런 걸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도 여기서 얘기해요. 공식적으로 그런 거 하는 거죠. 재생에너지는 주로 도시가 저기 유럽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일본 호시서가 SST하고 가시화마 여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하시는 분은 지자체장이나 그런 분들이 관심 갖잖아요. 그럼 일본 같은 데 가실 때 항상 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고요. 뭐 반드시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하는데 호시서가 SST 가시면 뭐 사실 다시 보면 그냥 도시예요. 그 연구기관 있고 해서 타운 도시 같은 거예요. 타운하고 약간 도시의 사이 그 정도인데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별볼일 없어 보이는데 호시서와 SS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타운에 있는 모든 전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뭐 스마트폰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요. 센터에서. 그러니까 타운 규모이긴 하지만 작지만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이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해주고 결국에는 아파트 관리하는 거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재난재해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보면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공급할 수 있을까? 지진이 나더라도 그게 가장 메인 이슈예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은 걔네는 항상 이런 태양광 에너지, 우리나라도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중심은 그런 거예요. 수돗물이 끊기지 않고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고 최소한 지진 나다가 3일은 바뀌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독립적인 전력 생산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보면 민간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파나소닉. 그러니까 여기가 파나소닉이 원래 공장이 있다는 곳인데 파나소닉 요새 많이 안 쓰시죠 전자제품. 그러니까 약간 공장을 받으면서 프로젝트하면서 부동산 사업으로 뛰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공장 폐 공장 부지를 타운으로 바꾸면서 분양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을 시작이 아니라 뭔가 스마트 도시화 해가지고 첨단 기능들이 있는 교통도 있고요, 교육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거 초등학교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노인 저기랑 같이 만들어서 노인들이 또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뭐 주거, 방범, 인프라 등등 금융도 그래서 이 다양한 기업들이 같이 합쳐서 만들어진 게 이 타운입니다. 그리고 가시화로는 부동산, 기획부동산 업체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골프장 부지가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근데 도시, 그러니까 일본에서 도시,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을 만드는데 그 특급 노선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지나가게끔 유치를 했어요. 자기가 골프장 부지를 가니까. 그래서 여기 지하철이 이제 지나가게 됐고 이제 그러니까 도쿄와 한 20-30km밖에 안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연구 기반들 동경대의 연구 기반을 가져왔어요. 여기 그러면서 여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도시 서비스를 만들어라 하면서 모빌리티,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끔 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유치하고 해서 상당히 좀 뭔가 획기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밀었어요. 2014년부터. 뭐 국민들은 뭐 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같이 협력해서 거버넌스 하는 걸 했고 특히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거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상당히 메인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 스마트 도시에서의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획기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계기가 싱가포르 때문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디지털 트윈이 뭐 CPS니 그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얘네들이 3D로 이렇게 만드네? 라고 해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 했을 때 디지털 트윈이 꼭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 사례가 반드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또 근데 이게 또 처음에는 뭐 그냥 환상적인 서비스인 것처럼 해서 처음에 나오는데 2018년까지만 해도 완성을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2018년 지나도 완성됐다는 이유가 없고 19년도 있고 요새 최근에 또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그래서 3D로 만들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회의적인 입장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필요는 한데 들인 비용만큼 뭔가 성과를 냈을 거지 효과를 냈을 거지 그래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일단 동향이라는 정책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1차 산업혁명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야기 도시 비밀 때, 뭐 레미제라블을 들었잖아요. 거기서 상당히 뭐 16시간씩 일하고 아동도 뭐 9살 이하 15살짜리 가서 뭐 일하고 그거 다 아시죠? 어떤 그 노동 문제가 있었고 그 노동 문제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뭐쭉 2차 대전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행정도 나타나고 결국 그 산업혁명에서 뭐 산업혁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잖아요. 산업혁명의 출발점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산업혁명이 단순히 기술적인 산업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을 보면 2차나 3차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2차 산업혁명 대략 상황에서 뭐 우리가 더 많은 물건을 쓸 수 있게 됐고 뭐 진영이 투명화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3차 산업혁명 정보화 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것들 근데 뭐 실업이라는 그런 것을 뭐 심각하게 고민할 적은 없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게 뭔가 이제 우리의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처음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는 일자리 창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우리 모든 일들을 다 대체해주는 거예요. 로봇가 대체해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없고 이제 남들이 다 로봇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기존의 산업들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법들과 충돌되고 결국에 기존에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 최근에 상당히 좀 급속하게 나타나는 거죠. 1차 산업혁명 때 이게 섬유 그래도 수공업자들이 일자리를 뺏기다 보니까는 이 기회를 와서 이제 파괴하는 버가이트 운동이 이제 나타났었던 거죠. 네,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건 나중에 뭐 사라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수공업가 파괴되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도시 비밀이 등장해서 다양한 뭐라도 다양한 도시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시 문제 해결 스마트시티가 도시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시 문제는 결국에는 계속 영향이 있었던 거고 이 당시에 심각하게 있었죠. 지금보다 더 심각했죠. 그때는 막 석탄 때우면은 석탄으로 해서 대기오염이 엄청나게 심각했죠. 뭐 지금 미세먼지 문제는 저리가죠. 예.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고 지금은 어떻든 미세먼지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인공지능 등장해서 단순노동 로봇으로 대체해주고 또 전문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동차 공장도 기계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서 내연기가 조금도 상당히 줄어들고 배터리만 만들면 되잖아요. 전기 배터리하고 보통 그리고 이제 전문직 같은 저희 연구 같은 것도 사실 옛날에 있는 연구 있으면 그거 다 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면 뭐 하는 다음에 인공지능에서 이제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법률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 옛날 사실 변호사들이 법률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은 새로운 법들을 아는 것도 아니겠지만 판례들이 있으면 판례들을 분석해가지고 법을 새로 그러니까 판결을 이렇게 나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판단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변호사들이 하던 역할을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어디도 성숙되지 않아서 좀 약간 부자 많아요. 뭐 최근에는 또 왓슨이 무슨 뭐죠? 위료 진단하려고 했다가 좀 약간 오작동이 많아가지고 오류가 많아서 그렇게 폐기 처분했다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인공지능이 어쨌든 뭐 전문직을 대체할 거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단순 노동직도 그렇고 전문직도 그렇고 거의 모든 계층들이 이제 일자리겠죠. 그러면 막는 자본가들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지금 계속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력 차원에서는 지금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 쪽에서 아까 인력 강사 프로그래밍 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인력 강사를 시켜요. 그러면 프로그래밍 열심히 시켜요. 스마트 도시 분야로 가라고. 근데 그들이 프로그래밍 능력인데 스마트 도시 분야로 안 가겠죠. 요새 연봉도 많이 주는 게임 개발 업체라든지 아까 무슨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지 연봉 더 많이 주는 데로 간단 말이에요. 스마트 도시 분야로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력의 어떤 불균형, 일자리의 불균형, 그리고 기존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가려면은 아무래도 좀 더 프로그램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 어떤 인공지능 기계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뭐 최근에는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상당히 큰 이슈였죠. 사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만 해도 로봇 사는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우리나라에서 왜 안 들어오나 하는데 타다에서 한국에서 잘 됐네라고 했는데 곧바로 택시 기사들이 다 가렸죠.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이유로 자살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자살하는 것도 잊었고 그래서 엄청난 그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이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버 처음에는 열심히 보급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해외에서도 우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저항이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고 뭐 걔네들 우버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웃긴 게 보면은 에어비앤비하고 우버가 어떤 공유경제 플랫폼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해외에서도. 근데 우버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는 인정하고 해외에서 인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또 돼요. 근데 어느 나라도 에어비앤을 못하게 해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라마다 어떤 그 기준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도 위험한 게 이게 그러니까 숙박업체라는 것을 등록하게끔 하는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청결, 위생 상태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가서 그 숙박시설 위생이 어떤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이게 또 어떤 주변의 경제 어떤 환경은 아닌지 확인도 해야 되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호텔이라는 경우에는 자기 신분증 내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는 뭐 물론 그 공영적 플랫폼 기업에 얘기하긴 하겠지만은 이걸 뭐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럼 제도권을 아주 다시 또 가져와야 될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나라는 더 허용해주고 어느 나라는 허용하지 않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죠. 왜냐면 거기가 원래 상업시설이 아니잖아요. 주거지역인데 또 관광객들 와가지고 더 시끄럽게 떠들고 하면은 주변 주민들이 또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것들은 계속 뭔가 나오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 통해서 혁신산업 발굴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할 수 있게끔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하던 거죠. 일본에서 했던 걸 가져온 거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규제를 유예해주고요. 뭐 제도가 없다. 어차피 이해관계자 충돌이 있다. 하지만 2년만 좀 봐주고 이해 충돌 있어도 실증적에서 하는 거니까 좀 하고 해서 2년간만 실증을 하게끔 해주는 게 규제성이 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 뭐 제도적으로도 문제 없고 이해관계자도 뭐 그냥 괜찮네라고 했으면 넘어간다. 그러면은 2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4년 안에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4년 후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규제성이 왔습니다. 만약에 그 4년 후에도 이게 법이 안 만들어졌다 하면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화물차 운송 그것처럼 그러니까 3년간 한시적으로 해줬다가 이제 끝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기업은 4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또 법을 바꾸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스마트 혁신 생태계 이쪽에 대해서 혁신 생태계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스타트업에서 시작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보통 학계에서 그런 게 만들어지죠. 보통 학계나 소규모 기업들에서 만들어지고 결국 여기서는 소규모 돈만 투자받는 거예요. 몇 억씩 1, 2억씩 돼요. 받아서 뭐 1년 안에 뭔가를 내놓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고 이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를 왕창 받아서 죽음의 뒷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것을 건너가야지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물론 확산은 안 되고 이렇게 투자 받았어도 이렇게 망하는 경우는 많아요. 보통
해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아니에요. 해외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 투자하면은 한 군데만 성공한다고 해요. 나머지 9개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자는 적이 없어서 걔네들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고 성공하는 그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하지만 해외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엔젤 투자를 뭐 벤처 투자 뭐 여러 가지 캐피탈 뭐 투자를 받게 되면은 얘네들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무리 적자를 내고 그래도 매출이 커지는 것만 보고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해 주는 거죠. 쿠팡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1조 원씩 뭐 이익 적자인데 뭐 계속 투자를 해보고 있다 뭐 그런 걸 얘기해서 마켓콜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고 계속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무슨 성과를 보이면서 얘네들이 이제 성과를 보면 이제 투자 받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익을 이제 같이 이제 그 환원하는 거죠. 그래서 엑시트 하면서 일일 공개를 나누고 엑시트하면서 그 처음에 투자 창업을 한 사람이 그 자기가 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회수한 걸 가지고 또 다른 또 벤처 스타트업을 또 창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습한 게 혁신생태계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말하는 혁신생태계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와 관련된 산업을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스마트 도시 혁신생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도시 혁신생태계로서 이런 거 많이 해서 유럽 쪽에서 얘기하는데 프라이빗, 피플, 퍼블릭 보통 이렇게 해서 파트너십에서 포피라고 하잖아요. 포피. 근데 거기에 플레이스, 장소가 중요해졌다 있어요. 공간, 도시라는 공간이 혁신과 어떤 그 파트너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플레이스를 넣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이브테어에서 혁신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혁신 생태계는 많이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브루클리스 뭐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좀 해외 유명한 경제 연구 기관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기관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히 좀 단순하지만은 뭐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킹 자산 해가지고 이게 바로 도시의 혁신 생태계다라고 해서 컨셉처럼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나중에 혁신 산업 도시나 뭐 그런 쪽 연구하는 분 만나서 나중에 하시는 보시면은 그쪽에서도 이걸 맨날 얘기해요. 혁신 산업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하면서 혁신 산업 단지를 만들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라고 해요. 그때 말하는 혁신 산업 단지는 뭐 기존에 있던 산업 단지 여기에 보시면 LH 산업이 공장도 많잖아요. 그런 산업 단지와 관련된 얘기고 여기서 또 혁신 산업 단지는 그거죠. 산업 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기관 대학들이 같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좀 저희 연구에서 따로 전문가들 계십니다. 그래서 혁신 산업 단지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원래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도시 혁신 생태계. 그러니까는 산업단지, 산업도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기존 도시들. 그 기존 도시들에서 나오고 있는 혁신 산업들이 어떻게 창출되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 산업은 스타트업 기업들이에요, 항상. 그러면 강남이랑 판교를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그런 거는 경제적 자산. 그러니까 경제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재부라든지 산업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산업들은 스타트업 기업들.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만 도시라는 곳에서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했을 때는 물리적 자산, 인프라, 도시에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킹이 있어야 돼요. 이건 좀 더 자세히 봐죠. 그러니까 도시 인프라, 일단은 도시가 살기 좋아야 돼요. 우리가 일단 도시가 신도시 같은 게 좋겠죠, 그래서 기존 도시보다 옛날 도시. 뭐 이제 고성블록이 우퉁우퉁한 것보다 도도블록이 말끔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나무 같은 것도 있고 아까 구글에서 원했던 도시는 구글에서 구축하려고 했던 마스터 플랜 했었던 토론토 도시는 그러니까 강변으로 바닷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 우리나라도 요새는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특히나 공원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그 도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녹지공간을 어떻게 할까요? 싱가포르만 해도 도시공간, 그러니까 공원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든 간에 몇 분 내, 그러니까 몇십 분 내로 공원에 걸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걸어서 가는데 그 공원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녹지공간을 중간에 해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좀 조깅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뉴욕도 사실 센트럴파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물리적 인프라가 같이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근데 아무리 물리적 인프라를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으면은 지금 지방소유 문제 같은 게 아직 그러니까 없었어요. 혁신도시가 성공했겠죠. 혁신도시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 가시면은 뭐 신도시 나름 잘 활동하죠. 근데 아직 사람들도 잘 안 보이고 상가들이 뭔가 활성화가 안 되고
네트워킹이 또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혁신 산업도시랑 그쪽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와 관련된 거고 어느 정도 인구가 뒷받침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끼리끼리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하고 만나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어디 아무 데나 가서 아무한테나 말 걸고 친하게 지내고 또 다음에 또 만나자 하면서 연락처럼 보고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해외는 그게 어느 정도 되잖아요. 물론 걔네들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카페나 숙자에 가면은 바 같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 있고 그런 사람 벤치에 앉았을 때 옆에 앉을 사람하고 자연스럽게도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중에서 나 뭐하는 사람인데 너 뭐하니 하다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너 관심 있냐 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게 사실 그래야지 혁신 생태계가 조성된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현실적인 얘기를 약간 좀 뜬금없는 건데 강남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온라인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 스타트업 관련해서 뭐 프로그래밍 교육기관도 많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어디 가겠어요? 커피도 마셔가겠죠? 또 두고 그러면서 뭐 거기서 개발하고 약간 좀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다가 보면은 또 어쩌다 보니까 딴 데서 있잖아요. 어떤 그런 비슷한 분야의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는 모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카페 같은 데서 하다 보면 나 어디 회사 다니는데 하고 비슷한 업체에 몰려있거든요. 강남이나 그런데 그러면은 걔네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해 우리가 지금 뭐 하는데 사실 회사 기밀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뭐 하는지 뭔가 교류를 하겠죠. 교류하다가 이제 뭐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다가 따로 회사 만들자 하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어떤 자연스러운 식으로 해서 회사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스타트업 온라인스라는 게 그러니까 민간에서 만든 약간 좀 제도권에 영향을 받는 그 온라인스 같은 있어요. 스마트 도시의 융합 온라인스 그쪽 온라인스를 만드신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회사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물어봤어요. 보통 뭐 혁신인재 육성이라는 대학교에서 뭐 프로그래밍 교육하고 뭐하고 하는데 정말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창업한 사람 있잖아요. 창업한 사람들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만드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또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비슷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우리에 끼지 못하면은 뭐 창업을 새로 하는 건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드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회사들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고 바로 옆에서 보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 결국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트워킹, 소셜 네트워킹이나 인프라 네트워킹이 아니라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소셜 네트워킹이 그쪽으로 나왔어요. 가상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장점 중에 하나는 현실 세계에서의 그 네트워킹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의 네트워킹을 잘해요. 그죠? 댓글 막 달고 댓글 싸우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곳에서 가상 공간에서 카페 모임 같은 거 하면서 잘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월드뱅크에서는 좀 더 이걸 좀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사람도 중요하고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고 경제적 그러니까 스타트업 어떤 지원처럼 투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 제도적 지원 같은 것도 환경도 중요한데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근데 이거를 보통 다른 분들에게 설득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를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문화를 좋게 바꿔야 된다. 그 얘기하는 정도라서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냐.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건 제가 했던 과제이기 때문에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UCT였잖아요. UCT의 핵심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시혁신팀에서는 물리적 자산, 영적 자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네트워킹 자산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결국 통합 플랫폼 같은 플랫폼이 중요하고 물리적 자산하고 여기 가상 공간에서의 정보 통신 데이터. 그러니까 도시혁신 생태계라는 어떤 이론은 이미 해외에서 있었고, 근데 스마트 도시 혁신 생태계 관련된 건 없었기 때문에 국내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것을 붙이면은 이게 스마트 도시 혁신 생태계가 아니겠느냐. 그걸 플랫폼이라고 했지만은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네트워킹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당근마켓이에요. 당근마켓이 처음에는 중고거래 사이트로서 나오긴 했지만 그 지역 내에서만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 내에서 또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지금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당근마켓이 뭔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트워킹을 위한 플랫폼.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그런 걸, 그러니까 일본의 산업의 도시의 어떤 경향을 보면 정보통신 그런 것보다도 커뮤니티를 위해서 모여가지고 그걸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공유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피아노 선생님이면 공짜로 아이들한테 피아노 가르쳐주는 거.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스마트 시티 서비스라고 거기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면 그런 거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뭐 그런 거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일본에서 약간 그거다가 약간 같이 짬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혼합이 돼가지고 스마트 시티 산업과 재생산업까지 해서 혼합이 돼서 생각하긴 한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스마트 시티 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 그래서 이 네트워킹 개념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또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하면 좀 쉽지 않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면서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리빙앱 있잖아요. 리빙앱. 그러니까 리빙앱 관해서 재생 사업이나 그런 데서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리빙앱 관련된 것을 정책화하고 사업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이라고 하기도 뭐 정책이라고 하기도 뭐 애매한 것만 리빙앱 전문가들이 가져와요. 나는 그래도 리빙앱 필요하다, 시민처럼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들이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는 거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나오는데 그나마 겨우겨우 만드는 게 아까 스마트 시티 시티 사업에서 확산 변화하면서 기업 주도형 시민 참여형 해가지고 혁신 반도 사업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시민 참여형이 그나마 리빙넷 사업을 좀 약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됐는데 어쨌든 그것도 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조차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쉽겠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앞으로 좀 더 먼 미래를 제시하는 방향이고요. 그거 말고는 지금 따로 지금 제일 핵심적인 거는 결국 경제적 물리적 인프라다. 통합 플랫폼, 데이터 허브 약간 이런 좀 구성 요소들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화 구성 방향을 했는데 결국에는 물리적 네트워크나 오른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에서 사람 만나고 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술 마시고 뭐 하고 뭐 요새 술 마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원 같은 데서 벤치에서 만나가지고 사람하고 뭐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조깅을 하다 보면 비슷한 시간대에 만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 또 기능하고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서 무작위 만남. 그러니까 무작위 만남이라고 혁신 사업도시 관련된 분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위 만남이 이루어질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해소된다 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약간 술 마시는 프로니까 그렇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술 마실 때 저기는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 만나는데 얘네들 바에서 혼자 마시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초창 경이긴 한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괜찮다고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텐데 개별적인 구성 요소별로 그러면 물리적 자산 인프라 뭐 생활 SOC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일단은 지금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좀 첨단화 시키는 것이냐 이것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하고 BIM은 잘 아시죠? BIM을 약간 민영화 시키려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서 뭐 매력적인 주소도 만들려고 하고 오픈스페이스 만들려고 하고 이런 어떤 물리적 인프라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데이터 경제라는 말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토부 사업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요소를 빠져보면 정부 차원의 아까 혁신성장 능력과 관련해서 이 사업도 하고 중소기업의 벤처기 있고 산업부, 산자부 등등 여러 부처들이 하고 있는데 단지 용어들이 다르고 자기들이 미는 분야가 다른 뿐이지 여기에 인간이 같이 엮이게 되면 그게 다 스마트 도시 산업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경제와 관련해서 뭐 핀테크 하면은 이거는 솔직히 금융 쪽에서만 많이 얘기해요. 근데 스마트 도시 할 때 알리페이 있잖아요. 알리페이도 그 도시민의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도시 차원에서 그걸 접근해야지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경제라는 것도 단지 그 데이터 산업화에서만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문가가 불러다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도시민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문가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쪽에서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아닌데 해외에서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컴퓨터 쪽 전문가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 가장 뜨는 분야가 심리학자입니다. 인간 심리를 분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센서티브 어널리시스 같은 게 항상 들어가 텍스트 마이닝 그런 데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야 쪽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좀 해줘야, 연구를 해줘야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분석이 좀 뭔가 제대로 된 경험을 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가상자산 데이터 경제라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가 디지털적인 얘기하면서 공간적으로 3D 만드는 거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경제적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반테크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도시와 관련 산업들, 혁신 생태계에 관련 스타트업에 관련 어반테크 쪽 도시 그러면서 이것들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회원사인데 다 어디 분포하라 했더니 여기 북한에. 왜냐? 여기 이렇게 그런 클러스터의 어떤 군집을 형성하고 해서 군집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 만나서 비슷한 얘기하고 또 사람들로 좀 더 수월하고. 그 인적 자산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혁신적인 창업가는 그 혁신적인 창업가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데리고 또 일해야 되는 진짜 코딩 밑바닥에서부터 다 해야 될 사람들은 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인력이 충분히 공급이 안 돼요. 뭐 대학의 어떤 정원의 어떤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딩 쪽 그쪽 인력을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제도적으로 박혀 있어요. 대학 쪽은 마음대로 조정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일단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수업 듣고 이제 어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혁신 인재가 확산된다라고 일단 이야기하면 그거는 저희는 일단 말은 혁신 인재라고 하고 사실은 필요한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 문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혁신이라고 해서 우리 미쳐도 그걸 창조 도시, 창조 경제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것 중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왜 스마트 도시 뭐 그런 거 창조 도시로서 역할을 하느냐 거기서 창조 계층이 존재하는데 창조 계층의 특징이 그거죠. 거리낌 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이나 내주의 같은 경우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어떤 문화가 있어야지만 혁신적인 것,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없이 다른 모든 것들 아이디어를 다 받아들이고 그거에서 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건데 그러려면 이런 또 문화적인 것이 나와야 되고 지속적인 것도 기업가 정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계속 뭐 요새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설문조사 하면 고등학생들 성적은 1위가 공무원이죠. 안전적인 것을 추구하죠. 집중 기업가 정신 같은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쉽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부가적인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그래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부탁드릴 거거든요.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경영 2시간 동안 많이 시청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스마트 시티라는 평택이면 평택 전체가 스마트 시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아까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시나 부산 에코데이터 시티를 보면 그 전체 도시에 우리가 아는 도시 일부잖아요. 지금 평택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단위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군데군데에서 여기저기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평택에서 일부 저희가 예를 들어 브레인시티라는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만 이런 신규설들이 적용된다. 아니면 마찬가지로 세종시도 세종 문화시설들로 아니면 부산에도 에코 델타시티 거기 일부에만 신규설이 적용된다 하면 굉장히 그곳과 그 신규설이 적용된 그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격차가 발생하겠죠. 사람들의 생활 수준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삶의 질, 쾌적함, 뭐 각종 교통이면 교통 모든 거에서 기술 격차가 발생하고 삶의 질의 격차가 발생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그들이 느끼는 삶의 질을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일단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갈등을 일단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갈등은 별로 안 보여요. 일단 그 스마트도시의 규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예비쿼터 때문에도 그 163만 평방미터인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숫자로 제시된 스마트 도시의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신도시와 택지개발 사업이었고,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스마트 도시화 한다라는 얘기는 없었고 3차 스마트 도시 계획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고 그 면적과 관련된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 개발해도 스마트 도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라고 하니까 도시 전체를 다 스마트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 개발하는 것도 스마트 도시 사업으로서 했습니다.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타운 정도 규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파트 타운 정도 규모 그 정도도 이제 스마트 도시 스마트화하면 스마트 도시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사업 자체도 도입된 기술도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새로운 신기술을 막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존 도시들은 그걸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전신줄 바꾸면서 스마트폴을 바꾼다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프라를 바꾸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기존 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하려고 해요. 근데 들어가는 기술이 더 달라요. 그러니까 버스 쉘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만들고 싶어요 여기저기. 그러면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뭔가 고도도 좀 넓게 해가지고 쉘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뭐 일단 얼마나 되지 않는 고도에 그 쉘터 이렇게 지면은 약간 좀 조그만 건물이긴 하지만 그 공간을 그러니까 하면은 그 공간을 차지하는 그 통행을 방해해야 되죠.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달라지고 하지만 그것을 같이 통으로 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한다라고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 전체 모든 요소마다 들어가는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있는 한 보통 신도시는 택지개발에서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기존 도시에서는 그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바꾸는 거죠. 요새는 보니까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서 바닥 램프 깔아가지고 불 그러니까 스몬비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많이 바꾸더라고요. 그것도 스마트 도시 사업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사업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전체적으로 모든 스마트 시티 서비스들이 다 도입되는 건 아니라 기존 도시에 사실 일부만 도입되고 근데 택지 개발 사업은 그것을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도입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말씀하셨던 거 이제 이로 인해서 갈등이 존재하지 않겠냐. 갈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진 않아요. 일단 예전에 신도시라는 이제 그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가 좀 만들어지면 구시가지와 별도의 공간에 사람들이 사는 그런 데에서 서로 약간의 그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면 그 갈등 관련된 저희 쪽에서 연구하기로는 그 도시와 관련돼서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당연히 이 갈등을 부추기는 건 집값이겠죠. 그렇죠. 집값이 당연히 삶의 질이 높은 공간에서 비싸게 생길 거고 아무튼 그거는 좀 추가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아무래도 사회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쪽 방안에서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많은 지자체가 지금 그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행정 공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기준이라고 지금 하고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2기 사업이 마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스마트 챌린지에 도전하는 모든 지자체에서는 진행하는 게 실증 사업의 발굴, 새로운 아이템 이런 것들이 지금 제안에 담겨져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많은 지자체가 분명히 공통
가면서 선정을 가면서 이제 그래서 채택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근데 이 사업이 이제 끝났게 되면 그 뭐라 그럴까 그 확산 단계라는 건 전국적으로 퍼지는 어떤 그런 걸 말할 때 그런 경우는 지자체가 앞서 지역을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 또 그게 또 똑같은 새로운 발전은 아니지만 확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그러면 그 주체가 지자체가 되는지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에 가까워 스마트 사업에 대한 어떤 솔루션에 따라서 어떤 걸 했냐에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도 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그 주체가 선별되는 모습이 지자체가 되는 아니면 기업이 될 수 있는. 그거는 두 번째 질문 좀 드리면요. 그 주체는 그 기업, 그러니까 국가의 돈을 어디서 받느냐가 일단 주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가 돈을 받았어요. 지역발전 사업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주체가 이제 지자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혁신 발굴 사업 중에서 기업 주도요. 그거는 기업이 받아요. 기업이 주도.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고, 그러니까 사업별로 다르고요. 네, 체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지금도 관리는 주로 지자체고, 제가 뭐 연락 드릴 때는 지자체 주무관들한테 연락 드립니다. 그 사업 관리 기관이 따로 있긴 해요. 그래서 사업 관리 기관이 좀 관리도 해주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자체 주무관한테 뭔가 메인 그 요청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기업 주도형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어떻게 기업이 주도로 가져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기업이 주체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지금 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확산과 관련된 건데 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는 1기 때는 그러니까 실증지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하는 거고 본 사업에서는 그 지자체 내에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지자체 내에서 확산해서 지자체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증지구 외에 한 두세 군데 더 선정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게 확산이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버스 나서 그러니까 이번에 주문 다 끝나고 나서 이 중에 어느 거를 확산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지자체는 이제 거기서 손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로 LH에서 했어요. 이거를 국가에서 시킨 거를.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응답 백버스라든지 스마트 폴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러니까 몇 군데에서 체리 사업이나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이게 좀 괜찮다, 시민들이 홍도 괜찮다라는 것이 나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러니까 9개 솔루션이 작년에 선정이 있었어요. 스마트 폴, 스마트 횡단보도, 뭐 그래서 스마트 쉘터, 버스 운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 중에 몇 개를 이제 지자체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이 있으면 설치하기 좋겠어요라고 해서 지자체 공모를 받았고 그 중에서 20몇 개 정도가 돼서 그런 같은 경우 전역에다 스마트폰을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 그러니까 지자체 주도는 그러니까 본 사업까지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이냐. 대신에 정부가 이거를 선정할 때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나 타운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솔루션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이미 한 거죠, 작년.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가져갈 겁니다. 이 스마트 사업 자체가 친구 도시 균형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성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눈에 확 띄는 건 없는데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도시보다는 지방에 있는 도시, 그 중에서도 이제 지방에서 인구가 좀 소멸하는 도시,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선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대신에 그 도시들이 이제 지원할 때 그거죠. 이제 우리 도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해결 가능성이 있는 솔루션인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